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강신주가 이렇게 주장들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코 어찌 보면 넘어설 수 없는데 의지만으로 이것들을 깨부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식의 이제 곤란함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이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자본주의 자체를 자본 유기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위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연사할 리는 없대요. 이거는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인위적인 제도가 맞죠. 봉건제도 인위적인 제도였었고요. 봉건제도 자연사하지 않았듯이 당연히 자본주의 자체도 자연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의 재생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계속 어느 정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더군다나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 마르크스는 1883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있어서의 공황의 본격적인 공황, 이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20세기에 들어와서 1929년에 있어서의 대공황,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가 거의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못했었고요. 21세기에 자본 유기체는 죽을 기미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강신주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8, 9년에 이름하여 금융위기의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자본주의 붕괴 자체가 어찌 보면 1929년에 대공황에서의 붕괴가 버금가는 공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버냉키의 어찌 보면은 헌신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그대로 붕괴할 수도 있었고, 지금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에 있어서 혼란상 전 세계가 투기판이 돼 있고요.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함에도 생산에 있어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품만 끼는 이런 식의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병폐를 보면서도 자본주의가 죽을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강신주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실제로 남은 과제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본 유기체의 탄생과 생존 그리고 발달 과정을 해명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의 사멸이라는 거는 강신주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마르크스사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죽을 기미도 안 보이는데 무슨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사멸 과정, 붕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 과정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고 생존하고 발달을 한, 강신주도 이야기했듯이 자본이 만약에 유기체라 그러면은 봉건제라는 인위적인 유기체도 탄생을 하고 생존을 하고 발달을 하다가 쇠퇴를 하고 사멸을 했듯이 자본주의도 유기체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유독 붕괴 많은 강신주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사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도 잘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노동자들에게 있느냐, 이렇게 했었을 때 외과 의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딱 보여주면서 너의 병은 이것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자본주의가 얼마나 생존력이 있고 발달하고 있는지만 보여주면은 노동계급도 억압이 없는 꼬민사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정말 너무나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사멸 과정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고 자본주의가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들을 그 자체를 보여준다면 자본주의에서 잘 살려고 계량적인 수단에 의해서 잘 살고 적응하려고 할 것 같은데 하여간에 노동계급이 내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구나,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물론 마르크스가 이걸 강요할 수는 없다. 하나만 말하고 있죠. 어떻게 강요를 하고 강요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이게? 결혼도 강요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강신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신주의 이와 같은 경제학에 대한 오해, 더 나아가서 무지까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약속했던 자본론 2와 3을 자기가 제대로 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한다. 1871년 이후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본론 후속편을 출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기가 생각하지. 왜 자본론 후속편을 2편하고 3편을 출간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꼬미나르와 함께 꼬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꼬민사회를 같이 호흡했었던 마르크스가 무엇하러 자본주의 체제에 코를 박고 글을 쓰고 있겠는가. 정말 어이가 없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미 꼬민사회를 호흡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론에 의해서 생산수단 중심주의를 확정을 지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꼬민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를 파리 꼬민에 의해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론적으로 밝힐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글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정말 반지성주의고요.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강신주 자신은 왜 글을 쓰나요? 이미 마르크스가 다 생산수단이 중요하고 꼬민사회를 바로 노동자라든지 농민들이 생산수단을 자강하는 순간에 꼬민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만 계속 쓰면 되지 왜 쓸데없이 800페이지 책들을 계속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신주에 있어서의 반지성주의, 반경제학과는 전혀 다르게 강신주는 이런 식으로 자본론을 읽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견해도 갖지 못하고요. 그저 착취받는 노동자들의 연합에 의해서 생산수단만 장악을 하면 그 순간이 바로 꼬민사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기 불과 3달 전에 이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책을 낸 사람이 있었으니 헤럴릭 그로스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합 붕괴 법칙이라는 이 책에서 왜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지의 객관적인 과정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자본주의 붕괴 법칙의 주요한 내용은 이윤율에 있어서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고요. 그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자본론이 바로 자본론 3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론 2권에서는 재생산 표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의 전형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시간이 남아서 2권, 3권을 집필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요. 강신주의 주장대로 이제 생산수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순간에 해방사회는 올 거기 때문에 다른 이론 필요 없다. 그저 닥치고 실천하면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책은 아주 유감스럽게도 올해서야 번역이 됐었고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본주의 자체도 인위적인 제도이지만 내적 모순, 자본에 있어서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해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가 되고 이거를 막지 못하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붕괴 경향을 막는 방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로스만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그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자본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제국주의 또 하나는 금융화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대공황과 같은 경우는 영국의 개인 자본을 대체를 하는 미국에 있어서의 법인 자본의 출현에 의해서 이윤율의 저하를 막아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강신주의 주장과 달리
2008년 금융위기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분석을 한 게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강신주가 주장하는 생산수단 중심주의라든지 꼬민주의에 대해서 길게 살펴봤습니다. 강신주의 주장과는 달리 이게 마르크스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요. 강신주의의 독창적인 주장이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강신주의 철학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은 강신주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테고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